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출발할 때만 해도 갖은 악재를 안고 변동을 크게 보이며 시작했었는데 이내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며 끝났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했던 알테오젠 쇼크로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챙겨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해줬습니다. 트럼프의 타코로 인해서 다시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좀 봉합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린란드발 이슈가 어떻게 진정돼 갈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 둘씩 이슈 살피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뉴욕장부터 확인하시죠. 네, 역시 타코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6,870선 위에서 그리고 다우 지수 역시도 49,000 레벨을 회복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나타났던 셀 아메리카 흐름이 그대로 되감게 되는 움직임이 오늘 포착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의 움직였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렸던 핵심적인 발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린란드 병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그린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는 가진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에 이미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설이 끝나고 나서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한 가지 포스트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촉매제가 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고 그린란드 관련한 협상의 기본적인 큰 틀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2월 1일에 원래 예정을 하려고 했던 대유럽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탄력도를 한 차례 확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15%대 급락하면서 17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달러에 대한 투매가 나타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반등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반대로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10년물 금리는 4bp 이상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티 측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미국 증시의 펀더멘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연말에 7,700포인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조정이 나타나면 이는 매수의 기회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그린란드 이슈를 소화하면서 여러 IB들, 하우스들의 코멘트들을 다 읽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린란드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반영될 만한 리스크는 이제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목소리들, 과연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연설 간밤에 이뤄졌습니다. 매년 1월에 있는 연설이고 특히 작년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핵심적인 키워드들 1년 동안 전부 다 현실화가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설에서도 과연 어떤 포인트들, 어떤 어젠다들을 발표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별로 핵심 포인트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잘 잡히고 있고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빠른 반등의 한복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곧 $2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유가 잡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내려오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민심과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원자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매우 관심이 많다. 올해 한 해 동안의 투자 키워드 원자력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든돔 무기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린란드의 꼭대기에 골든돔을 건설할 것이다. 이는 캐나다까지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국방 규칙을 시행한다면 미국의 무기 생산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언급.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해서는 오늘 젤렌스키와 만날 예정이며 젤렌스키도 합의를 원하고 있는다고 믿는다. 주식시장은 전날의 하락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주가는 2배 뛸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조만간 규제 법안에 서명하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유럽 국가들, 일본,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다. 특히나 이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대규모 거래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올라간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를 또 살려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트럼프 연설에 반응을 했던 섹터와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가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사이클을 타는 시클리컬 종목들의 움직임이 양호했습니다. 홈디포, 로이스, 부킹홀딩스, 로열 캐리비언 등과 같은 여행 항공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주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밑에 있는 자동차주들의 시세도 매우 양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GE,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키드 마틴 등의 종목들이 양호한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원자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대목에서는 비스트라와 뉴스케일 파워 등의 일부 종목들이 긍정적인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밖에 대형주들의 시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황 CEO 역시도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연설을 가졌습니다. AI 인프라에는 아직도 수천조 원의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죠. 따라서 AI는 버블이 아니라는 언급. 1월 말에 방중 예정되어 있더라는 예정 보도도 전해졌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허용해준 H200에 대해서 중국에 가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좀 본격적으로 H200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 자리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주가 오늘 3%대의 반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텔의 급등세가 놀랍습니다. 11.7%의 폭등이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될 텐데 오늘 이에 대한 기대감 일찍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2022년 이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컨센서스는 133억 2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8센트의 EPS인데요. 소폭 비트를 기록할 거라는 것이 월가의 예상입니다. 내일 그 결과 함께 지켜보시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머스크 CEO가 옵티머스 그리고 사이버캡의 초기 생산 속도가 매우 더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산의 속도는 결국에는 기술의 복잡성에 달려있는 것인데 지금 이 두 가지 기술 모두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이고 이제 막 발전이 되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대신 한번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2.9%의 플러스였습니다. 그 밖에는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계속되는 비용 이슈 그리고 개별 이슈들에 따라서 낙폭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팔란티어가 특히 약했고요. 넷플릭스 어제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가이던스를 보니까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이제 전년 대비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합 정도의 성장만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었던 터라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인수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감까지 안아가면서 간밤 주가는 2%대의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엠러비는 최근 계속해서 자금 세탁 의혹을 받아가는 가운데 이제 한 달간의 주가 낙폭이 22%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월가 IB들은요, 지금 이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강력 매수콜을 보내고 있는 의견들이 훨씬 많다라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밖에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도 메모리 그리고 저장장치 업체들의 표정이 매우 좋았습니다.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샌디스크가 10%대의 추가 상승, 웨스턴 디지털 역시도 8.5%의 플러스였죠. 시티 측에서 샌디스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강력한 낸드 플래시 수요가 AI로 인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 목표 주가를 490달러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전기차 관련주들도 GM, 포드 그리고 루시드의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요.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협업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 캐파를 조금 더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18% 가까운 폭등. 그 밖에도 엘버말과 퀀텀스케이프 등의 종목들 분위기가 양호했던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죠.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들로 이어갑니다. 네, 국내 증시 코스피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하고 끝이 났죠. 출발할 때만 해도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급락하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4,800선 부근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린랜드발 이슈를 두고 미국과 유럽의 갈등, 미국의 채권과 달러 매도 움직임,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대한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위축됐고요. 국내장도 주요 종목군들이 모조리 다 크게 하락하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변동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상승 전환하며 끝났죠. 미국과 유럽의 대화 가능성,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보여줄 것이다. 타코가 반영된 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반도체 수출 호조로 1월 20일치까지의 수출이 좋았던 점, 그리고 대통령의 환율 안정을 기대하게 하는 발언 등이 시장에 힘이 돼줬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이 상승한 효과를 보여줬고요. 현대차 그룹이 부품단, 로봇 등을 자극하면서 전체적인 시세를 이끌어갔습니다. 아침에 추가됐었던 KB증권의 현대차 목표가 80만 원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죠.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112조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기조 변화가 있었던 원전주까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알래스카, 핵융합, 우주항공, 6G 종목들, 통신 장비 종목들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 속에 코스피는 0.5%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이 어제 참 고초를 겪었죠. 알테오젠 쇼크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장중에 무려 4% 이상까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알테오젠의 쇼크성 급락이 바이오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어제 오히려 바이오에 기대했던 자금들이 모조리 다 로봇으로 옮겨가는 듯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또다시 시세를 다시금 냈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거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투매가 나오기도 했죠. 알테오젠만 빠진 건 아니고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등의 주요 종목군들이 모조리 다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낙폭이 컸고요. 코스닥 내에서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풍부한 증시 유동 자금, 결국 고객 예탁금이 95조를 넘겼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 자체에 힘이 돼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그 모든 거래 대금이 거의 다 코스피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대비해서 1월 들어서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2배 늘어났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쪽에 자금을 모조리 다 끌어간 쪽은 어디였을까요? 이틀 전이었죠. 현대차 관련한 얘기를 자세히 했었는데요. 아틀라스 호평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그리고 구글, 엔비디아 협력,
이것으로 현대차가 테크 기업이란 인식을 심어줬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소식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상장에 돌입하기 위해 현대차 그룹 내에서 TF가 구축됐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노조가 공동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모두 로봇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로봇의 대중화의 끝은 결국에는 대당 가격이 떨어져야 될 겁니다. 아틀라스 로봇 가격이 현대차 생산직 2년 연봉 정도를 목표로 두고 달려가고 있다. 이런 소식 등이 나오면서 어제 현대차 그룹과 로봇으로의 관심을 한 번 더 끌어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공장 증설에 이번에 건설 로봇을 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단독 뉴스를 통해 전달됐네요. 자, 이렇게 왜 산업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고 싶을까요? 중대재해가 감소하고 24시간 일할 수 있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 리스크가 없죠. 숙련공이 고령화되거나 신규 인력이 기피되는 또 노동력의 공백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니즈가 산업용에서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슈 속에 아틀라스 덕분에 현대차 그룹, 로봇, 자동차 부품, 그리고 소외기업의 로봇주들, 거기에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현대차와 우선주,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위아까지도 같이 가는 모습이었네요. 이렇게 현대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룹 시세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지난번 이틀 전에 보여드렸을 때는 YTD로 넣었었는데요. 이것은 어제 시세를 넣어봤습니다. 당시에 YTD 시세를 말씀드릴 때 다른 그룹주들 대비해서 만도와 SL이 못 갔다라는 점을 짚었었죠. 어제 만도가 12% 오르면서 현대차 다음으로 가장 좋은 시세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L은 상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로봇 바디 모듈 수주 가능성을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하루 정도 쉬었던 현대차 관련한 시세들이 어제 그 하루의 쉼을 모조리 다 되갚아주는 흐름이 나왔죠. SL은 상한가로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던 자동차 부품단의 종목들 일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결국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밸류체인의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이지만 로봇 부품 밸류체인으로 쉽사리 이렇게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점, 생산 공정의 행동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다는 점이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 등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전환을 해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체들이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밸류체인이 부각을 받았던 겁니다. 좀 더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에 브리핑 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이 일하기까지 이것도 이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로봇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생산 추론 쪽에선 반도체와 AI 모델, 그리고 구동 정밀 제어 쪽에서는 감속기, 베어링, 센서, 카메라, 그리고 가동 이동 쪽에서는 배터리나 여러 가지 모듈 시스템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반도체도 자극받고 감속기와 같은 이런 부품단도 이미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급등세를 휘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배터리 쪽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로봇 밸류체인이 얼마나 더 시세를 낼지는 정말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어제 바이오 쪽에 급락이 나오면서 로봇 쪽이 충분히 더 수급적으로 자극을 받았던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애프터뉴스 점검하면서 그 외 소식들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애프터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거래소의 맞불 작전으로 넥스트레이드도 오전 7시부터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원래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정규장부터 마감 동시효과, 이게 거래소에서 운영하던 시장이었었고, 최근에 이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으로 대체 거래소 운영하는 시장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거래소 측에서 7시부터 8시 프리마켓을 오픈하는 것, 그리고 애프터마켓 시간을 기존의 시간의 거래 4시, 6시가 아니라 4시부터 8시까지로 늘리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증권사들과 협업 관련한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거래소 측에서도 우리도 그럼 7시부터 프리마켓을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단독 뉴스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나 넥스트레이드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검토나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분명 장점도 있겠죠.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외국계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증권 시장 내에서 장중에 이제 매매를 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또 출퇴근길에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돼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피로감 또한 같이 그 시간대가 길어지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결국에는 증권사들이 가운데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계절성이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에 거래 대금은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증권사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내놓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 YTD 기준 일평균 거래 대금이 50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35%나 늘어난 수치예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매가 잦아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추구 성향과 정보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자산을 관리하자 혹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증권사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서 수혜 섹터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저희 전략단에서 짧게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신뢰 아이콘에서 하락의 주범으로 알테오젠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알테오젠은 2024년도에 200%나 올랐고 작년에도 좀 주춤했어도 50% 정도 올라줬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크게 가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선은 지켜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22%의 급락을 보였죠. 시가총액이 5조 이상이나 증발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커버했었던 내용은 이것이었죠. GSK의 자회사 테사로가 이쪽과 테사로의 이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거래일에 장중에 4% 정도 밀리면서 끝이 났었고요. 기존의 할로자인 계약사와 이렇게 또다시 선택을 받았다, 기술 이전 계약을 해냈다라는 것에서 오히려 특허 리스크 해소로 보고 작은 사이즈의 제약품에서도 이런 ALT-B4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증권의 긍정적인 보고서를 같이 소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외에 예상치 못한 이슈로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기존에 머크와 체결했었던 키트루다 SC의 로열티 조건이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4에서 5%에 못 미치는 2%였다라는 소식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이 됐어요. 사실 머크에 이 관련한 2% 문장이 들어간 것은 시장이 이미 나와 있던 뉴스인데 이것에 어제 4에서 5%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지 후에 주가 급락이 있었던 겁니다. 알테오젠의 충격 22%의 폭락으로 나타났고요. 수주나 기술 이전 기대감이 바이오텍 중심으로 어제 함께 약화됐어요. 바이오 쪽의 수주와 관련해서 우려가 나오면서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바이오 ETF들 10%씩 빠지는 것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알테오젠의 충격이 다른 종목들까지 바이오의 투매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시장에선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신한투자에서는 단기간 내는 그래도 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실적 추정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고 57만 원의 목표가로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일단 내용은 긍정이었으나 기존의 목표가는 낮춰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CLSA 측에서는 목표가 62만 원을 제시했어요. 밤사이 추가된 보고서입니다. GSK와 7번째 ALT-B4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빅파마 특허 만료 연장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GSK 자회사 기술 이전 과정에서 입증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도스탈리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약물이다. 이처럼 규모 작은 약물에도 ALT-B4의 적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어제 저희가 사실 나눠봤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머크와의 로열티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정되어 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알테오젠과 바이오 쪽에 대한 오늘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알테오젠 주주분들이라면 어제 22% 급락으로 인해서 손실 전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인지 아니면 지켜볼 것인지 아프더라도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수익권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덩달아 빠진 바이오 종목군들은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개별 종목에 악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번이 저가 매수 기회인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희망 고문일 것인지 오늘 바이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참 희노애락이 섞여 있는 증시죠. 소외 터널을 지나서 급등으로 반등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효성 TNC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별다른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70% 넘는 상승을 기록했어요. 그중에 반절은 어제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갖고 있는 사업부 스판덱스 관련해서 이제 증설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스판덱스 3위 업체죠. 화화이 측에서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보니 증설의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스판덱스 가격이 3년 만에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를 타고 어제 효성 TNC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1월 15일이었죠. 미나앵커 화학섹터 브리핑에서 효성 TNC 이러한 흐름을 좀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IM증권에서는 목표가 올해로는 50만 원 보고 있는데 단기적 상단은 40에서 43만 원 정도를 언급하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51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양봉을 그리는 날이 많았던 효성 TNC 거래도 많이 실리고 있는데 관심을 더 받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특징주 성격으로 넣어봤고요. 기관의 매수가 주요하게 끌어올리고 있네요. 자, 그 외 뉴스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간 외 실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영업이익이 2조를 돌파했다는 건 긍정적이에요. 언제나 기대 이상의 실적을 줬었던 삼바인데 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좋았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별다른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종가 대비해서는 조금의 낙폭 축소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의 바이오 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삼바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생긴 거죠. 자,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타코 덕분에 올라졌어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 상승 반가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그린란드 관련한 기본 틀이 합의를 했고 유럽 관세가 취소됐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반응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유럽권에서 갈등이 줄어들게 된다면 채권 매도 압박이 좀 감소할 것이라 국채금리가 하락으로 전환한 점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올라갔고요. 트럼프 측에서는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군사력 사용은 배제한다라는 군사적 옵션을 뺐다라는 건 긍정적일 수 있죠. 그 밖에는 AI 쇼티지가 확장되면서 마이크론의 신고가 디램, 낸드, 현물이 주간 기준의 가격 상승이 또 나타났다라는 소식, CPU 쇼티지로 이어지며 인텔 등도 올라갔습니다. 자, 마이크론 또다시 6%, 인텔 12% 급등을 기록했네요.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떨지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라간 쪽이 많았죠. 다 거의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소재,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전기설비, 화학, 항공, 비만 치료제, 바이오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봇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시장은 계속 고민하고 있죠. 로봇 다음을 고민했는데 로봇 다음도 로봇이고 또 그 다음도 로봇이고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내에서 수급을 받아가는 후보들 로봇,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등이 있을 텐데 바이오는 어제 약간의 센티 위축이 있었죠. 물론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각각의 스토리는 쌓아가고 있어요. 로봇의 배터리 논리, 삼원계나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관심이 늘고 있죠. 경량이나 밀도, 안정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목표, 결국에는 배터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봇의 배터리가 자동차의 배터리처럼 크지는 않지만 예비 배터리를 고려하고 유지 보수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적은 시장은 아닐 것이다 라는 시각입니다. 여기에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캘리포니아 전기차 보조금 이슈가 또 나오고 있고요. 12월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이 YOY 기준으로 95%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진영의 뉴스도 차곡차곡 물론 캐즘과 싸우고 있다라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죠. 쌓이고 있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은 노무라 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2030년까지 최대 200조까지 투자할 거다라는 얘기를 꺼내들었고요. 낸드 훈풍으로 키옥시아 주가가 10배 올라서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이득을 봤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캐파사이클, 삼성의 파운드리, 낸드의 중요성, 반도체의 성능 경쟁 속도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의 낙수 효과도 기대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KC텍, 제우스 이런 패키징 관련한 기업들 중심으로 후공정을 체크하자라는 시각도 있고요. 전통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보자라는 시각도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도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교집합 종목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ESS, 반도체 장비, 우주, 로봇. 지금 시장에 핫하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요. 투자의 취지는 아니고요. 사업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 고객사로는 이렇게 주요 업체들이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업체로서 부품 모듈 팩이나 인버터 부품 등을 생산합니다. 고객사, 현대차도 들어가 있네요. 반도체 장비사로서 또 반도체 식각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랩리서치, KLA 등이 고객사이기도 하네요. 통신 장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쪽에서 올해 강화한 것이 바로 로봇의 파운드리 모델을 신규 사업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닉스 로보틱스나 KNR 시스템, 사면 등과 협력을 한다고 밝혔고요. 제조용 로봇파를 국내 H사향으로 공급한 이력이 있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개별단에서 체크를 해놓고 실적이라던가 수급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 넣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자,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소강 국면에 들어간 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트럼프의 타코 등으로 인해서 뉴욕 지향에 올라간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리서치에서 한국 증시를 탑픽으로 꼽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 시간이 만약 계속 증가하는 추이라면 외국인의 자금 또한 더 들어올 여지는 있겠죠. 반도체 쪽 나쁜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소부장 추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로봇 원전, 우주항공의 관심, 뉴스는 계속되고 있네요. 테슬라를 상대할 유일한 업체 현대차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압도적인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기조도 바뀌기도 했죠. 우주항공은 소리 없이 강하게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위성 발사 20만 3천 기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한 9천 기 정도 했는데 굉장히 원대한 포부이죠. 우주에 대한 패권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외에서 반등한 쪽은 통신 장비, ESS 배터리, 앞서 봤던 스판덱스가 있을 거고요. 테마로 일단 체크해 둘 만한 내용, 기술 진화가 양자 쪽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등의 투자를 꺼려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보안의 싸움이기 때문인 거죠. 보안과 해독의 싸움이라서. 그리고 AI 투자에 대해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지속적으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강조를 했죠. AI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점이요. 이런 과정에서 기판이나 CCL 등의 쇼티지 얘기도 한 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또 밤사이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제 많이 떨어진 바이오에서 뭘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잠시 후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거의 다 지나갔고요. 오늘 BOJ 기준금리 결정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고 실적은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음 주에 있을 실적 29일이 가장 중요하죠. FMC와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확정치와 IR이 있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난 코너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를 모두 다 다루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잘 가다가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급락이 나온다든지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좀 우울해졌던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잡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이 독주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장, 정규장 상승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의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이 질주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상승률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번 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16.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도 5%,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5.6% 또 한 번 상승해줬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HL만도 같은 이 관련주들 모두 다 애프터마켓에서 한 번 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질주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독주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로봇인 것도 알겠고 자율주행에 대한 전망이 잘 나오고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결국 이 키가 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될 텐데요. 이제 증권가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열사의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분 정리를 해서 그것을 숫자로 환산을 해보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메리츠증권에서는 하반기 아틀라스를 소프트웨어 공장에 투입할 경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는 지금 이 스타트업, 가장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스타트업 피규어 AI의 시장 가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효 지분을 각 기업별로 살펴봤더니 현대차가 약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기아는 약 17%로 그 다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약 11%가량 책정이 되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나 기아 대비해서는 이 유효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로봇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성장할 경우에는 낙수 효과가 가장 많이 예상이 된다라고도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어제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80만 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60만 원 수준이 가장 높은 TP였는데 KB증권에서 어제 80만 원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한 건데요. 이는 그 전 대비 158%나 목표 주가를 높여 잡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이 가장 싼 이유라고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생산성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혁명이라고 하면 산업 자체가 뒤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는 조금 더 롱런할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시장을 살펴보시면 그 성장폭은 앞으로 더 폭발적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186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2030년에는 1,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35년 약 10년 뒤에는 무려 4,353억 달러의 성장이 기록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수로 살펴보신다면 2026년에는 연평균 22.6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거고 2035년에는 960만 대로 집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로 살펴봤을 때는 무려 4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유효 지분을 잘 평가해
투자해보자. 이것이 숫자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일까? 이것에 이제 많은 증권사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 주가를 이번에 80만 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80만 원은 시가총액 164조 원 수준일 때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을 환산해 봤더니 시가총액은 16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산정한 데에는 세 가지가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간접 지분 가치가 35조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 기존 자동차 사업 가치는 69조 원 그리고 휴머노이드 활용 자율주행 파운드리 확장 가치는 60조 원으로 책정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목표 주가 8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유효 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KB증권이 주목하고 있는 지분 가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간접 지분 가치 그리고 이 자율주행 파운드리 확장 가치라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자동차 지분도 지분이지만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여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성장은 결국 노동인구 대체를 의미합니다. 사실 인류 입장에서는 노동인구가 대체된다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주가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그만큼 대체할 만한 인력이 많아질수록 매출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2035년 연간 960만 대를 생산할 경우에 OECD 및 중국 노동인구 감소의 43%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1억 1000명가량의 노동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만큼을 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그것이 모두 다 지분가치 환산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2035년 가동될 휴머노이드 대수를 2200만 대라고 가정했을 때 발생되는 수익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2035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예상이 되고 있는 매출액은 한화로 약 404조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2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가 잘 찍힐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얼마나 실현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사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대항마가 현대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테슬라와 현대차는 사실 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테슬라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최초 수요자는 테슬라 자동차 공장이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특징은 사내 자동차 및 로봇 사업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현대차에서도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틀라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최초 수요자는 결국에 현대차 공장이라든지 현대차 계열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다는 점 이미 따라잡았다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들이 모두 다 합심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연간 700만 대에서 8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는 200만 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라고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자급자족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업계 로보틱스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원가 절감입니다. 그래야 이 휴머노이드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열사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로봇 그룹으로 다 같이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러티브가 꾸준히 생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액추에이터 단가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HL 만두라든지 현대모비스가 이미 자리를 탄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협상력이 상당히 좋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분야 관련해서도 현대모비스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기대 요인으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역시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도 지켜보자라는 관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이 본업인 자동차 사업의 영업이익이 10년 뒤인 2035년에는 24조 6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업도 잘하지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두 가지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제목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같이 질주를 해서 지금 사실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 들어가기에도 좀 애매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저평가된 종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 관련 내에서 그나마 덜 오른 쪽을 한번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현대글로비스였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25.6% TP를 상향하면서 31만 9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유 지분 11.3% 갖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에 환산 가치 6조 원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에 투자한 지분도 반영이 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고 현대글로비스의 사업 부문 가치는 결국에 17조 3천억 원으로 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수급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막 엄청나게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켜보시면 어떠한 흐름을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4%가량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스선 도입으로 인해서 YOY 기준 23%의 영업이익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계열사의 완성차 판매 둔화 시에는 실적 둔화 가능성 함께 연동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 속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지위 약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축소될 경우에는 배당도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반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완성차 해상 물동량을 위축될 경우에는 대규모 선박 공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차 그룹, 현대차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주가가 다 날아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덜 올랐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독주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우선 증권가에서는 롱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상승에 베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야 할지 그러한 세세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장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장일 수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는 워낙 특정 쪽으로 쏠림 현상이 짙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외되는 분야에서는 시장이 좋다라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시장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할게요. SK증권 조성호 부장님, IS셋 김태성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은 다행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면서 네.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제 관세도 안 하겠다 해서 유럽이랑 약간 진정돼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미장도 반등을 줬고 반도체 상승 도드라졌습니다. 그러면 또 반도체 중심으로 랠리가 나오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는 반도체 잘 간 거 알겠고 자동차 좋았던 거 알겠고 로봇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들고 있는 분들은 어쩌나라는 걱정이 꽤 많이 돼서 그걸 감안해서 전략을 주시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을 노리기에는 시장의 질 자체가 바뀌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반도체와 AI가 결국 주도 업종이고 여기서 확산된 힘들이 지금 로봇과 자동차 쪽에 불을 더 지핀 상황이기에 여기서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을 저는 지금 위치에서 산다는 것은 다소 잘못된 전략일 수는 있겠다. 물론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수급의 공백을 좀 느끼면서 작은 거래량으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 여기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 가는 기업에 혹은 가는 섹터에 힘을 더 보태주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국장 흐름을 놓고 보면 M7 기업들이 최근에 주춤하고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섹터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소외받는데 그 대장주들 밑에 낙수 효과를 받을 기업들을 산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순환매를 노리신다면 반도체 AI 내 소부장, 자동차와 로봇들 중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품주라든지 중소형주,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던 조방 원전들 중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 이런 식의 어떤 매매 전략은 괜찮지만 그 외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공략은 다소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외 쪽에서 한 번씩 반등을 주는 종목군들 있기는 하나 네. 완전히 섹터가 돌리고 나서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겠다라는 시각들도 꽤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가 지겹더라도 뭐 반도체든 로봇이든 현대차 그룹이든 시장이 주목하는 쪽에 또 계속해서 편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 전략도 기억해 보겠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이 기회인 종목들도 노려보겠지만요. 자, 조성호 부장님은 현재 시장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시장의 질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우산장수 아들, 집신장수 아들 이 우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비가 오면은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 그리고 해가 또 쨍쨍하면 또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 이런데 근데 걱정할 만한 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잘 나가는 아들도 있고 잘 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쏠리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극장에서 하는 일들은 오르는 쪽에 뭐 같이 환호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소외된 쪽에서 사실은 보듬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좀 극단적인 쏠림이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소외됐던 쪽에서는 언제 볕이 들 것인가, 뭐 이런 사실 걱정이 더 많은 좀 그런 시장인데요. 하지만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처럼 대세를 또 거스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또 이쪽으로 몰리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이쪽으로 또 쏠리고, 또 소외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거 정리하고 그리로 갈아탈까 사실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장이실 거란 말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시장은 항상 증명해 왔어요. 이런 정말 엄청난 시세도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가격에 아무도 그 주식을 안 사는 순간이 또 고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어떤 질주, 물론 현대차의 폭주도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실 뭐 현대차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쪽에 지금이라도 올라탈 것인가라는 부분에 반로가 바로 포모라면 지금은 그러기엔 너무 많이 좀 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요. 또 시장은 이러다가 언제든 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제는 이제 골든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음원 차트에서 정말 핫한 정말 그런 어떤 1위를 찍는 노래들도 어느 순간 차트에서 이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또 새로운 노래가 또 그 위로 올라올 것이고요. 지금이야 뭐 지금 특정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꽉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소외되어 있는 더 많은 종목들은 분명히 또 시간이 있을 거고, 또 그 시간을 쓰면 우리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건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삼성전자, 현대차만 사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위안을 삼을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전략을 챙겨봐야 될 텐데 사실 좋지 않은 쪽부터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바이오요. 그 GSK 이슈로만 봤을 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이 적은 파이프라인에서도 이렇게 ARTB4를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해석 속에 양호했다가 갑자기 머크의 로열티 이슈가 시장에서 확 인식이 되면서 20% 넘는 급락. 어제 꽤 많은 분들이 정말 매도한 것 같아요. 이게 더 로봇 시세를 자극한 것 같은데 알테오젠과 다른 바이오텍까지 번져버린 이 불똥.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로열티 부분은 지난 3분기에 우리가 여러 번 한번 체크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에서 5%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대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애초에 2%가 평균적일 것이고 만약 여기서 마일스톤이라든지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4에서 5%대까지도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다. 요 골자였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한번 해석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 해석의 강도가 조금 세진 상황. 더군다나 어제 하필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상황 속에 하필이면 현대차와 기아가 유독 시장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었던 다수의 자금들이 지금이라도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않고 현대차라든지 로봇을 좀 사야 되겠다라는 투자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알테오젠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작년과 유사한 계약을 할 것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적어도 1조 5천억에서 1조 9천억짜리의 대형 딜을 생각을 했는데 4천억 정도의 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4천억도 웬만한 기업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준점이 그 전년도의 성과 기준으로 보다 보니 4천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이 좀 시장에 나왔던 상황. 펀더멘탈 중에 흔들리는 전제 조건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로열티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3에서 5%대의 조정이 아니라 두 자릿수, 그것도 2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 과한 저는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행스럽게도 어찌되었든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을 또 저점에서 공략하려는 매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회복력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려 계신 분들이 다수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단 하루의 회복력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시기보단 적어도 다음 주까지 이 하락의 여파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거나 아니면 아예 기다렸다가 코스피로 이전한 다음에 그때 가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어제 좀 속상한 건 알테오젠만의 이슈에 제약바이오 전체가 많이 좀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점 매수를 한다면 알테오젠 이슈 때문에 같이 좀 밀린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의 추가 매수는 당장 지금보다는 다음 주에 흐름을 개별 종목군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알테오젠 그 외의 종목을 본다면 어제 추세로는 3,000당 제약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제일 강하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손절을 할지 추매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에 답변은 주셨네요. 손절도 추매도 일단은 이번 주는 아니다. 지켜보자. 그리고 다음 주 출연 시기쯤에 다시 한번 내용 업데이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삼바의 실적까지도 살짝 커버 요청 드릴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쳤어요. 그리고 시외에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약간 낙폭 줄인 정도로만 반응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쳤다 하더라도 작년 그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늘었고요. 삼바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ST팜까지는 실적을 좀 추정을 하면서 더 볼 수 있는 여력들이 많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꿈을 쫓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들의 기업의 CEO라든지 IR 자료를 보면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그들이 만든 기술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하지만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은
공장 증설과 공장 가동률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숫자, 최대 실적, 뭐 연간 대비로는 최대 실적이고 이번 분기 대비로는 약간의 조금은 모자른 모습이 나왔지만 만약 오히려 그걸 빌미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매수의 찬스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공장은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을 체크를 해보면 가동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셀트리온도 12월 달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움직였고 1월 달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이 두 기업은 길게 보실수록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네, 삼바오셀트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긍정의 시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조성호 부장님은 그동안 코스닥 쪽의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딱히 큰 커버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었고, 녹십자를 비롯해서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셨어요. 변화 있으실까요? 어제 급락 보고 뭐 전략 수정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뭐 바이오는 뭐 기본적으로 제 접근 철학은 일단 코스닥의 좀 바이오보다는 이제 코스피의 바이오 쪽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제 알테오젠이 그 이유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대장주가 하한가에 근접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 신약 기반의 이런 어떤 이 바이오 종목들은 언제든 이런 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게 되면 뭐 기술 수출 규모가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하한가까지 근접할 정도로 이럴 만한 악재였을까? 임상 실패급의 거의 그런 어떤 하락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은 저는 여전히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김대성 본부장님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또 실적도 리뷰를 해 주셨지만 이 코스피의 제약 기업들은 밸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우리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통해서 이게 과매도다 아니다 상대적으로 측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를테면 삼바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밸류가 좀 애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신약 기반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런 악재가 한번 도출이 되면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평가라는 부분들은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출해됐을 때는 일단 그런 측정에 앞서서 일단은 이 공격적인 어떤 매도가 먼저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하한가에 근접하는 이런 변동성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한번 큰 실패를 겪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제 급락이 그렇게 과한 하락을 유발할 정도인지에 대한 심정적인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좀 대응은 좀 다른 영역이죠. 결국에 이제 이런 어떤 알테오젠의 어떤 이런 급락은 지금 상황에서 보유자분들이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든 결국엔 기술적 분석에 의한 대응, 또 수급에 의한 대응, 일단 이거를 좀 중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지지선이 이탈했을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신다든지, 그걸 지지가 확인이 됐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정도의 대응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기술적 대응 정도를 권해주셨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톤은 조성호 부장님의 의견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자, 프리마켓이 시작을 해서 살짝 살피고 나서 보겠습니다. 와, 모두 다 일단 상승이네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상승에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저 정도 시세는 아니겠죠. 지금 약간 거래 측면에서 좀 오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상승으로 시작한 거고요. 현대차도 4% 이상 올라가면서 57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등도 상승이고요. 알테오젠도 일단 빨간불을 켜고는 있네요. 그리고 어제 같이 급락했던 ABL 바이오, HLB 등의 리가켄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약간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견조한 흐름. 정부의 원전에 대한 기조 변화가 그 외 해외에서 들려왔던 여러 호재를 사실 이 뉴스가 살짝 누르고 있었다가 이게 풀리면서 긍정으로 반응하자 시세의 연속성이 나고 있다라는 점 반갑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느 쪽이 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앞서 봤던 효성 TNC 어제 상한가 마감이었는데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CCL과 이제 기판 쪽의 체크, 결국 두산 쪽도 반응을 합니다. CCL 쪽에서 10%의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 앞서 봤던 SL 또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정기술 이런 종목들도 연속적으로 관심권을 들고요. 어제 애프터에서 이슈 있었던 큐렉소 올라갑니다. 14%. 베트남 관련한 모멘텀도 하나 있었죠. 그리고 오늘 김태성 본부장이 계신데 태성 올라갑니다. 10%. 인텔리안테크, 펄어비스, 에브리봇, 또 한텍 그리고 서진 시스템 여기 또 들어가 있기도 하네요. 자, 프리마켓 상승률들 살펴봤고요. 프리마켓 보고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생각하실지 눈에 띄는 종목이 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대성이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참 위기였을 법한 오늘과 내일인 것 같은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과 EU가 전면적인 지금 충돌은 없어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언제든지 트럼프의 발언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나. 일단 시장에 대외 변수가 없다면 가장 먼저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AI와 반도체임을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느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자동차와 로봇도 계속 붙여가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반도체는 성장성도 있고 그 성장성을 만족시켜주는 실적이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은 반면 이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하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단순히 로봇만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있지만 지금 그 성장성을 받쳐주는 실적이 모자른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면을 좀 드러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두산 로보틱스도 대체적으로 많은 로봇주들이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 몇 개를 제외하곤 사실은 지금의 시가총액이 그들의 숫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은 변동성이 나타날 거냐? 결국 그들 기업의 실적이 발표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참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결국 자동차가 붙은 로봇주를 사셔야 되는데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현대차가 좋고 누구는 현대모비스, 누구는 현대글로비스 이게 나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점인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심플하게 현대차가 가장 나올 수 있겠다. 대신에 이제 방향성에 대한 고민보다 타이밍에 대한 좀 고민 그리고 가격에 대한 고민인데 사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는 거지 만약에 없다가 지금 사라 그러면 현대차 사기 참 어렵거든요. 아무리 목표 주가 80만 원 나왔다 그래도 지금 전 쫓아가기보단 혹여 장중에 여러 가지 대내 이슈가 있어서 윗꼬리가 달리는 날이 생기면 그 주에 음봉시에 한번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이 이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시세 확인해 주시고 로봇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까지 살펴주셨어요. 자, 조성호 부장님은 현대차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이지 사실 지금 신규 매수가 약간 두렵긴 하다. 음봉시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이셨는데 조성호 부장님은요? 예, 저도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 그저께 그 애프터마켓에서 그 난리 났었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급등으로 이렇게 반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그걸 보면서 또 뭔가에 좀 그 감정의 동요가 좀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제 현대차도 결국에 이제 로봇 내러티브가 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로봇주의 질주는 제 기억엔 2023년에 그 2차 전지 광풍이 연상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가치주에서 이제는 성장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올라가는 그 자체에 대한 논리는 제가 동의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이제 좀 생기는 구간이기도 하고 아울러 로봇주까지 같이 본다면 로봇주야말로 지금은 정말 그냥 수급 게임이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로봇주들 보게 되면 뭐 매출 몇백억 나오지도 않는데 시총은 벌써 10조, 뭐 20조 뭐 이렇게 가고 있죠.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로봇주 지금 절대 살 수가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미래는 로봇이 대세다. 그런 내러티브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고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뭐 지금 뭐 말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시장의 대세가 그죠? 뭐 현대차 그룹주, 뭐 로봇주인데 이걸 또 사지 말라고 말린다고 해서 또 안 사실 것도 아닌 것 같으니 사실 이거는 이성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거 감성의 영역입니다. 감정의 영역이고 그리고 사실 뭐 시장에서 오르는 거에 말 못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거기에 찬물 끼얹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로봇주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측정 어렵습니다. 뭐 미래의 로봇이 대세 뭐 그것까지는 알겠지만 이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밸류에이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도 이건 선택의 영역이다. 제가 사실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단계를 좀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로봇 섹터에 대한 의견도 확인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일단 지금까지는 로봇주가 1년 한 몇 개월 내지 굉장히 시장의 중심권역에 있는 작은 서브 섹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가열찬 상승을 기록했던 연초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약간 감정의 영역으로서 좀 변동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겠죠. 사실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세이기는 합니다. 자, 다만 시장의 수급과 이슈가 또 계속 이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기도 하네요. 자, 리더의 신호라는 키워드 짧게 한 문장씩이라도 듣고 싶어서 저희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각 리더의 신호인데 조성호 부장님은 다보스 포럼의 키워드,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기조 변화, 여기에 키워드를 주셨는데 각각 짧게라도 전략 주시죠.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이번에 기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추락할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흐름에 우리가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론이건 뭐건 중간에 큰 변동성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BHI,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시면서 만약에 나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앞선 세 기업 말고 이번 주에 이제 설비보수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우리기술, 우진엔테크 같은 기업들을 짧게 보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하지만 난이도가 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한전기술을 좀 비율을 맞춰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게 더 편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성호 부장님께서는 이제 트럼프의 타코에 관련해서요. 예, 일단 사실 그 그린란드 이슈 또 지정학적 이슈 다 이게 트럼프로 촉발이 된 거였죠. 그때 이제 역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타코는 역시 맛있다. 또다시 이제 우리는 학습 효과를 또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입을 뻥끗했을 때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때가 또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학습 효과를 좀 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참 모든 걸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또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또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린란드 이슈가 일단락이 좀 되는 봉합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안도감을 찾을 수 있겠지만 또다시 이제 우리가 또 트럼프가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또 했을 때 시장이 흔들린다면은 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이슈로 인한 타코 이와 관련한 패턴은 저희가 뭐 익히 일기 때도 겪어봤던 일들이라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는 이것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긴 한데요. 이번에도 여지 없었다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전략으로 가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미리 담을 저평가 반도체주 어떤 겁니까?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평가에 들어가나요? 네, 일단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때 대비해서 제법 좀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이제 한 70에서 80% 정도 올라왔지만 지금 구간에서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 LPDDR4, LPDDR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손을 댈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당장의 HBM, 당장의 레거시를 만듦에도 지금 급급한 상황. 그렇다면 이쪽에 분야는 기존에 하고 있던 기업들이 계속
좋은 수익과 좋은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전력 반도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 반도체의 오늘의 종가, 그러니까 지금의 시초보다는요, 오늘의 종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저는 우선은 1차적으로는 4만 원대를 보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을 하게 되면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 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11월 20일경에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입니다. 당시에 목표 주가가 한 22,000원이었었는데 이미 뭐 한 29,000원 정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주셨고 우선은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도 사실 뭐 최근에 그 로봇 등의 이슈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부 소외주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뭐 가온칩스, 효성 TLC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큐렉소 덕분에 수술용 로봇 관련한 키워드들도 자리하고 있고 모처럼 또 자화전자 이런 IT 부품단에서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배터리 차원에서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뭐 한노화성 이런 종목들 올라가네요. 자, 이 시세는 아직까지 기존의 시세의 연속성을 띠고 있긴 한데요. 조성호 부장님 오늘의 최종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좀 저는 역발상으로 접근하고 싶은 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일부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뭐 사실 이거 뭐 뼈 사가서 뭐 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게 뭐 하루에 뭐 4개 중에 하나 오르고 5개 중에 하나 오르는 장인데 그럼 나머지 뭐 서너 개는 빠진다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좀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며칠 사이 그 급격한 변동성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시그널을 찾았죠. 시장은 언제든 어떤 빌미가 있으면 정말 무자비하게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그저께 저녁에 F2에서도 우리가 그걸 봤고요. 어제 알테오젠에서도 우리는 그런 걸 봤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언제든 틈만 나면 그런 매도로 인한 변동성이 출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현금을 조금 확보해 놓으시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다음 차례가 무엇이냐를 또 탐색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일부 비중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냥 시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로봇, 뭐 현대차 그룹주. 물론 이제 반도체와 현대차 그룹주가 움직이는 논리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는 그래도 실적 기반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고 로봇 현대차는 내러티브 중심이니까 이건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선택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뭐 현대차가 더 가냐, 뭐가 더 빠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폼으로 인해서 발끈해서 뭘 매수하신다든지, 그죠? 충동적으로 뭘 하신다든지, 뭐 추격을 하신다든지. 이건 정말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국면에서는 현금을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좀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뉘앙스인지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잘 살펴가면서 좀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려 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조성호 부장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